제프리 힌튼 옹이 할아버지인 분이 요즘 굉장히 강력한 두머입니다. 인류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고요. 전 구글 CEO였던 에릭 슈미트 옹도 비슷하게 세상에 굉장히 파괴적인 역할 혹은 이런 효과를 가져올지도 모른다. 재밌는 건 일론 머스크가 약간 두머거든요. 잘못하면은 인류에 굉장히 위기를 가져올 수 있다고.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요, 일론 머스크는. 남들이 하면 그렇게 되고 내가 하면 괜찮다. 아. 네, 연애를 인공지능이라 합니다. 그러면은 아기가 안 생겨요. 의지를 가지고 있는 걸 아는데 옆에 있는 오히려 로봇일 수도 있는 거죠. 아, 로봇은 네, 아닙니다. 로봇 3호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AI 기술의 발달과 함께 두머 부머가 큰 화두인데 두머와 부머가 뭔가요? 네, 두머는 단어에서 나오거든요. 두머는 둠 아닙니까? 둠. 네, 둠 게임 이름이기도 하고 RPG 게임에서 세상을 종결내는 어떤 그 기술이기도 하고 인공지능이 세상의 종말을 가져올 거다. 굉장히 비관적인 입장을 가진 분들을 두머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대로 부머는 인공지능이 세상의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는 굉장히 이로운 도구로서 큰 기여를 할 거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에요. 크게 둘로는 아니고요. 많은 분들은 그 중간 어딘가에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난 이렇게 인공지능이 어떤 걸 가져올까 관점에서 부모 혹은 두모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뭐 두모는 뭐 한마디로 세상 걱정 많이 하면서 이것들이 이제 앞으로 우리 세상을 어떻게 끔찍하게 만들어낼 것이다라는 쪽에 많이 포커스가 되어 계시고, 부모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우리가 못해왔던 난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신물질을 만들어내고 이런 쪽에 약간 조금 청사진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부모시죠. 네. 근데 사실 완전 극단에 있는 분들보다는 그 중간 어딘가에 있는 분들이 그쵸. 많아요. 네, 부모이지만 사실 이런 우려나 걱정거리도 있다. 반대로 두머이지만 이런 조치들을 함으로써 이런 둠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된다 하는 그 중간점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저는 저거는 얘기하고 싶더라고요. 보통 보면 저희가 찬성이 있으면 반대가 있고 엑셀이 있으면 브레이크가 있잖아요. 저는 이 양쪽이 되게 밸런스 있게 있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사실은 AI 발전이나 약간 AI가 갈 길들을 훨씬 좀 다양한 시각으로 풍부하게 해줄 수 있다. 그래서 어느 한쪽에 편을 든다기보다는 그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이렇게 되겠구나, 약간 이런 예측을 하고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네, 맞습니다. 사실 인공지능을 공부를 시킬 때도 인공지능을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는 목적 함수란 게 있습니다. 아이구나. 자, 이론적인 얘기로 많이 나왔나요, 안 갈 지금? 거예요. 뭐냐면 특정한 문제를 잘 풀게 하기 위해서 얘를 함수처럼 만들어놔야 공부를 시킬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목적 함수를 이제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함수 값을 계속 크게 만들거나 혹은 함수값을 계속 줄이게 만드는 게 목표인데, 공부를 통해 가지고 보통 두 가지 모듈로 나뉩니다. 하나는 주어진 데이터를 정말 잘 맞추게 하는 똑똑하게 만드는 파트고요. 다른 한 파트는 똑똑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모델을 가급적이면 복잡하지 않게 만들기 위한 파트예요. 기본적으로 모델이 복잡해지면 주어진 데이터를 훨씬 더 잘 맞출 수는 있는데 그 주어진 데이터에만 잘하고 다른 새로운 게 들어오면 잘 못하게 돼요. 너무 이 주어진 데이터만 열심히 하다 보니까 뭐랑 비슷하냐? 모의고사 문제만 죽어라고 풀다가 실전에서 망하는 케이스. 그냥 그 문제 자체에만 집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번째 그 데이터에만 집중하지 않도록 하는 역할이 사실은 두머의 역할이고요. 부머는 반대로 어떤 AI를 똑똑하게 만드는 쪽에만 집중을 하는 역할. 그래서 이 둘이 같이 섞여야지. 두머가 너무 세지면 인공지능이 공부를 아예 못해요. 아무것도 안 하면 됩니다. 근데 반대로 이런 두머의 역할하는 파트가 없으면 본 데이터만 잘하고 나머지 새로 들어오는 데이터에 대해서 물어보면, 문제에 대해서 물어보면 아무것도 못하게. 그래서 이런 밸런스가 중요하다. 심지어 인공지능도 그렇게 공부를 하고 세상 만사 거의 다 비슷하다. 밸런스 맞추는 게 중요하다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AI의 뭐 장점, 단점 뭐 이렇게도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 자체가 그냥 AI 기술이 가진 특징들이고, 그 특징을 어느 쪽으로 사람이 쓰느냐에 따라서 그게 아주 좋은 기술이 될 수도 있고 위험한 기술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거죠. 부머와 두머의 대표적인 인물은 누가 있을까요? 부머, 두머의 대표적인 인물들이 있죠. 두머에서는 원래 세계 최고의 AI 연구자, 지금도 그렇고 최근에 노벨 물리학상 받으셨죠. 제프리 힌튼 옹이 옹께서 심지어 인공신경망의 시조새 할아버지인 분이 요즘 굉장히 강력한 두머입니다. 이대로 갔다가는 인류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고요. 그 비슷한 분이 또 전 구글 CEO였던 에릭 슈미트 옹도 비슷하게 세상에
굉장히 파괴적인 역할 혹은 이런 효과를 가져올지도 모른다. 그 외에 많은 연구자들이 또 두머의 역할을 하고 있고요. 재밌는 건 일론 머스크가 약간 두머거든요. 잘못하면은 인류에 굉장히 위기를 가져올 수 있다고.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요, 일론 머스크는. 남들이 하면 그렇게 되고 내가 하면 괜찮다. 아, 네, 남들이 하면 안 되고 내로남불인가요? 내가 만들어야 안전하게 만들 수 있다. 근데 대부분의 기업에 계신 분들, 기업을 리딩하시는 분들은 대부분은 다 부모에 계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실제로 그렇고 대표적인 게 또 비슷한 어떤 연구자 수준에서 얀누쿤 교수님, 그다음에 앤드류 딥러닝 사대천왕 중에 네. 이 두 분은 또 부모에 가깝습니다. 지금 AI가 잘한다고 해도 고양이만도 못하는데 뭔 소리냐? 이게 얀누쿤 교수님의 얘기고요. 굉장히 많은 특히 산업계에 있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이 AI의 투자 규모라던가 앞으로의 비즈니스 성장 가능성을 고려할 때 당연히 기본적으로 부모의 마인드를 가지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죠. 이거 하나 되게 재밌어서 하나 얘기를 드리면, 그 두모 얘기할 때 어떤 사례들이 있냐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옥스퍼드대 교수님 있잖아요. 네, 이제 보시죠. 그분이 쓴 그 초지능이라는 책에 나온 얘기가, 나 이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종이 클립 이론이라고. 거기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AI한테 이제 종이 클립을 만드는 걸 하는데, 이 클립의 생산량을 극대화시켜달라. 극대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할 때 거기서 AI는 판단을 했대요. 극대화해야 돼? 그럼 계속 생산해야 되잖아. 그럼 이 생산 버튼을 누가 멈출 수 있지? 인간이네. 그럼 인간을 죽여야겠네. 라는 결론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 비슷한 게 또 환경에 대한 거잖아요. 이 환경 오염을, 이 원인을 제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면, 이 환경 오염의 주범은 사람이야. 사람을 제거해야 돼. 이런 식의 전개가 되는 그 얘기들이 대부분 두머 얘기죠. 근데 사실은 그것들은 저희가 마지막 의사결정하는 그 단계에서만 이거를 AI한테 어떤 통제권이나 이런 걸 주지 않으면 사실은 일어나지 않는 일이죠. 사실 이거 비슷한 게 작년에 있었던 공군 비행 맞아요, 시뮬레이션에서 맞아요. 나왔다 이슈잖아요. 그 AI가 사람 조종사를 미션을 수행해야 되는데 자꾸 못하게 하니까 해쳤다.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사고 실험이거든요. 시나리오를 사람들이 쫙 가다 보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실제로 그렇게 되도록 학습을 시키는 게 아니라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그 AI 기술을 연구 개발하는 쪽에서는 이 분야를 얼라인먼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얼라인먼트는 우리말로 치면은 정렬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정렬이라는 건 어디 맞춘다는 뜻이잖아요. 좌우로 정렬할 때 그 정렬입니다. 어디 맞추느냐? 인간과 사회의 가치에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존중하고 사람의 인권을 챙기고 하는 것에 틀어지지 않도록 하는 그 가치를 맞추는 연구 개발을 얼라인먼트를 맞추는 연구라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람이 아까 클립 말씀하셨잖아요. 클립을 많이 생산하는 거는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는 게 아닙니다. 그 미션을 달성을 하려다 보니까 경우에 따라서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수도 있죠. 그래서 미션이 주어지고 그 미션을 수행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부분 과업들을 AI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 부분 과업들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도 사람에게 혹은 사회에 해를 끼치지 않는 방향으로 되도록 학습을 시키고 안전장치를 만들고 하는 것들이 이미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새로운 기술 나오면은 거기에 따른 어떤 사이드 이펙트나 문제사항에 대한 것들이 어떤 법이나 규제나 다양한 형태로 저희가 이렇게 좀 준비를 하게 되잖아요. 그 어떤 과도기에서 나오는 많은 우려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두 분은 부모와 두머 중 어떤 쪽이신가요? 오 회장님은 부모예요, 두모예요? 저는 사실은이 아니죠. 저는 딱 봐도 부모 같지 않아요? 불나방이라면서요? 저 불나방이거든요. 저는 부모죠. 왜냐면 왜 이런 거 있잖아요. 결혼을 이상한 예를 들네. 후회하더라도 하고 후회하는 게 낫다. 뭐든 하고 후회하는 게 낫다라고 하잖아요. 저는 사실은 나머지 저희가 우려하고 걱정하는 것들은 어떤 형태로든 저희가 제어가 가능할 거라고 봐요. 결국은 사람의 의지에 따르기 때문에 저는 부모입니다. 네. 저는 아직 제 인생 반도 안 살았고요. 저희 아들이 9살입니다. 부모 되면 큰일 나요. 그쵸. 큰일 나죠. 우리 후세대를 위해서. 생계형 부모고요. 그렇다고 뭐 생계 때문에 부모를 한다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인공지능이 할 수 있는, 기여할 수 있는 게 훨씬 더 많고, 하지만 우려스러운 부분들도 있고, 엔지니어라고 한다면, 연구자라고 한다면, 이 부모들이 얘기하는 여러 가지 걱정거리들 중에 합리적인 걱정거리들을 보고 그 합리적인 걱정거리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부모 엔지니어들이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것들이 있어야 월급도 나오고 그리고 뭐 할 일도 너무 생기고. 생계형이시네요. 네, 하다 보니 또 다시 생계형 부모로 갔는데 네, 저는 생계형 부모입니다. 아, 근데 저거는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회사에서 이제 여러 이제 주니어 직원들이 있잖아요. 이것도 완전 다른 얘기인데 연결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그런 직원들한테 어떤 미션을 줬을 때 두 종류가 있어요. 두 타입이 있는데 못한다, 안 된다라고 하는 친구와 다른 한 명은 안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는 할 수 있습니다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두머인 쪽에 계신 분들도 결국은 이런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 두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전 전체적으로는 두머가 아닐까. 두머도 이런 걱정거리들이 있지만 이것들을 잘 해소하면 됩니다가 두머라고 저는 생각하고 싶네요. 네, 맞습니다. 두머적 시선에서는 어떤 것을 우려하는 걸까요? 이 두머들이 어떤 것들을 걱정하느냐. 사실 뭐 페이크 콘텐츠, 뭐 딥페이크 이런 굉장히 악영향이 많죠. 근데 그거 같은 경우는 제도적으로 막거나 이렇게 처벌을 내리거나 하는 사람들의 컨트롤 범위 내에 있는데 이분들의 큰 걱정은 어느 시점이 지나면은 인공지능 지네들끼리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렇죠. 통제할 수 없는 방향으로 가게 될 수가 있다. 그게 한 가지가 있고요. 능력치가 너무 좋아져서. 근데 제가 볼 때는 그것보다 더 가능성이 높은 게 사람들이 너무 편하니까 그냥 습관적으로 의존을 하게 되면서 많은 것들을 의사결정에 그냥 넘기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넘기다 보면은 의도치 않게 그냥 통제를 안 하게 되는 그 과정 속에서 특히 요즘처럼 AI가 에이전트로 녹아 들어갔을 때 사람을 도와주는 에이전트들이 엄청 많은데 그 에이전트들끼리 커뮤니케이션을 막 하면서 한 에이전트만 없애면 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이 도처에 퍼져 있는 온 이런 기기들, 뭐 스마트폰, 가전에, 자동차에 이런 조명들에 다 퍼져 있는 에이전트들 모두를 과연 이렇게 킬을 할 수 있는가? 이런 그때가 되면 과연 정말 그게 가능할 것인가? 그리고 그런 것들이 얼마만큼 위해를 끼칠지 예측이 가능한가? 예측이 불가능한데 이런 것들을 크게 걱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네,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매우 공감하고 약간 두모적 시선으로 보면은 AI가 할 수 있는 역량, 할 수 있는 범위들이 원체 많아지다 보니까 진짜 무비판적인 수용으로 갔을 때가 저희가 사실 걱정인 것 같아요. 네. 교육 분야도 그렇고 자라나는 지금 저희 네. 청소년도 그렇고 네. 정보, 지식은 너무 이제 저희가 네. 찾기 쉬워졌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것들을 사고하는 영역에 대한 부분들이 뭐 퇴화까지는 아니지만 약해지지 않을까. 그게 좀 사실은 좀 네. 걱정돼요, 저는. 자,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외계인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두려워한다고요? 우리가 두려워한다. 두려워한다? 자, 오케이. 네.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건 익숙하지 않은 존재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생기고 불확실성 자체를 좋아하지 그치. 않습니다. 그거 자체를 좋아하지 않죠. 근데 유사일에 처음으로 사람이 아니면서 지능 활동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인공지능이에요.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생성형 AI들 보면은 어지간한 사람보다 글을 잘 쓰고요. 어지간한 사람보다 그림을 잘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어지간한 사람보다 수학 문제도 잘 풀고 코딩도 잘하고 등등등등등. 이런 지능체, 사람이 아닌 지능체를 맞닥뜨렸어요. 처음으로. 당연히 불확실하고 예측도 잘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얼마만큼의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는가 하는 부분들이 규명이 점점 되면 좀 나을 텐데 그게 전혀 안 돼 있는 상태니까 미지의 똑똑한 물체가 나와서 어떻게 튀어나갈지 모르는 그게 당연히 두머를 양산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상상을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나쁜 방향으로. 그리고 AI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러면 나의 역할은 뭘까? 내가 할 수 있는 건 뭘까? 난 뭘 잘해야 되지? 나는 도대체 어떻게 사람들하고 이제 경쟁을 하게 되고 난 거기서 어떤 차별화를 가져가야 되지? 그런 거에 대한 고민도 사실은 네. 좀 많은 것 같아요. 네. 꼭 두머는 아니지만 너무 모든 걸 지금 잘하고 네. 있잖아요, 네. AI가. 그래서 네. 그런 거에 대한 고민들이 아마 지금 사회 초년생들, 그 다음에 지금 학업을 마치고 이제 사회로 나갈 친구들한테 좀 많지 않을까. 그래서 두모적 시선이라기보다는 좀 거기에 대한 걱정이 많을 것 같아요. 네, 또 하나가 네. 그거잖아요. 인공지능이랑 대화를 막 해보면 그렇습니다. 꽤 대화가 잘 통해요. 그래서 이 젊은 친구들이 연애를 인공지능이랑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도 연애를 많이 해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좀 지나면 이제 싸우고 막 컨디션에 따라서 성질 내지 않아도 될 일에 성질 낼 수도 있고 막 그렇죠. 사람이라서 어쩔 수 없어요. 인공지능은 그러지 않아요. 언제든지 넓은 바다와 우주와 같은 그치. 마음으로 늘 사과를 받아줍니다. 하죠. 늘 사과를 해요. 다 받아줘요. 그러다 보니까 연애를 인공지능이랑 합니다. 그러면은 아기가 안 생겨. 그때부터 인구가 늘질 않아요. 인구는 이미 절벽입니다. 인구는 이미 꺾였어요, 지금. 전 세계가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네, 특히 전 세계가. 우리나라도 심해요, 그리고. 자, 이게 또 큰 문제거리
이야기거리가 될 수 있죠. 인간관계의 변화, 그리고 인간이 갖는 한계점이 틀림없이 있는데 그거를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전혀 다른 형태로 흘러가게 될 수 있는 것,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려를 하시는 분들 있죠. 그래서 그 AI 관련해서 이제 뭐 두머 부머 얘기하면서 크게 아젠다 주제를 뽑는 게 이런 거더라고요. AI와 어떻게 공존할 것인가. 네. 거기에 대한 고민. 인간 사회에 AI라는 존재가 또 있는 거죠. 그리고 네. 많은 부분에 영향을 미치고 아주 가까이 다가올 거거든요. 그 공존에 대한 그런 아젠다로 참 뭐 토론도 많고 네. 뭐 발표도 많고 그렇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약간 확률적으로 승질내게 만드는 로직을 넣어야 되나? 막 너무 인간적으로 네. 네. 네, 농담이었습니다. 네. 인간이 정말 AI에게 지배당하게 될까요? AI 자체에게 지배를 당한다기보다는 AI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인간들 간의 격차가 훨씬 더 심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AI에게 너무 많이 의존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역량의 한계가 생길 수 있고, 또 반대로 인공지능 자체를 굉장히 잘 부릴 수 있는 분들은 또 능동적으로요. 그런 분들에게는 더 많이 기회가 생길 수도 있고, 또 아예 안 쓰는 분들은 아예 안 쓰는 분들대로 역량이 또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사회적인 관점에서 잘 이렇게 가이드하지 않으면 그 자체가 어떤 사회의 어떤 역량을 다운시키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인공지능이 인간을 스스로 지배하려 할 건가? 그건 의지를 가졌느냐 하는 문제, 의식을 가졌느냐 하는 문제인데, 이 부분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사람은 과연 의지를 가지고 있고 의식을 가지고 있는지가 이렇게 검증이 안 돼 있거든요. 실제로 나는 뭐 이런 철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한답니다. 나는 내가 의식을 가지고 있고 의지를 가지고 있는 걸 아는데 옆에 있는 오의장이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를 증명할 방법은 없는 거예요. 로봇일 수도 있는 거죠. 로봇은 아닙니다. 로봇 3호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이런 것처럼 그게 검증이 안 된 상태이다 보니까 인공지능이 과연 의식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 검증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서 AI가 스스로 인간을 지배하려고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그게 어떤 기능적인 결함 때문인 건지 의지 때문인 건지를 구분할 방법은 없다. 대신에 뭐 어떤 이유에서는 간에 안전장치를 만들면 되는 거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네, 저는 AI한테 지배당할 건가라는 질문은 약간 뭐 같냐면 되게 SF 영화 같아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로 그냥 생각하게 되거든요. 저는 지배당한다는 얘기는 정말 제가 죽은 뒤 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부터 시작해서 되게 이렇게 저한테 피부에 와닿지 않고, 지배당한다는 느낌보다는 이 AI로 인해서 먹고 사는 문제들이 어떻게 바뀔까? 그게 사실은 많은 고민이 되는데, 아까 얘기 나눴을 때도 AI가 진짜 AI를 씀으로 해서 나의 개인의 경쟁력이 생기잖아요. 시간을 절약하고 어떤 일의 퀄리티가 상당히 올라가고, 그래서 AI를 잘 활용하는 사람과 잘 활용하지 못하는 사람 간의 격차가 마치 누군가는 진짜 자전거를 타고 달리고 있고 누군가는 자가용을 타고 달리는 것처럼 느껴질 거거든요. 네. 그게 어떤 사회적 빈부격차 이상의 어떤 사회적인 격차를 만들어내지 네. 않을까? 네. 그게 좀 걱정이 돼서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이렇게 좀 뭐 학생들 아니면 뭐 일반인들 대상으로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조금 드는 게 있고요. 그래서 인간을 대체한다, 전반적으로 인간을 지배한다라기보다는 인공지능을 쓰는 게 너무 편해서 본인의 자의로 과도하게 의존하게 가는 방향 하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떤 기술이든 새롭게 나왔을 때 마부들 입장에서 보면은 자동차가 나를 지배를 한 게 된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자율주행차가 나온다면 운전하시는 분들을 지배를 한 셈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지배를 한 게 맞느냐? 좀 다른 관점에서 봐야 된다 라는 거죠. 그리고 그분들의 기회를 또 드리기 위해서, 어차피 격차가 생기는 거니까 이런 것들은 뭐 정부 차원이든 사회 차원이든 혹은 학교도 기업 차원에서든 또 다른 어떤 노력이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기업 관점에서 보면은 사실은 AI 도입에 따라서 이제 업스킬링, 뭐 리스킬링 뭐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부분들은 진짜 뭐 사회적으로 어떤 재교육의 기회들, 이런 것들을 뭐 만들어준 것들이 필요할 수도 있고, 업무 역량을 더 높이기 위해서 업스킬링, 어떤 AI 기술을 좀 더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고, 그래서 기술의 변화에 따른 이런 어떤 각종 문제들은 계속 있어 왔고 계속 뭔가 투닥투닥 하면서 저희가 끌고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은 너무 자연스럽지만 여기에 너무 몰입하거나 너무 그게 이제 좀 뭐라 하죠? 약간 두려워하거나 그러지는 않으셨으면, 되게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모두에게 지금 그 현상이 같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들을 정말 호기심을 가지고 뭔가 경험을 많이 해보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걸 다시 한번 또, 이거 끝나면은 하여튼 무조건 PC 앞에서 쳐보셔야 돼요. 무조건 검색, AI 툴 검색하셔서 뭐든 받아서 해보셔야 됩니다. 앞으로의 AI 윤리와 기술에 대한 토론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까요?
이 AI 안전성과 관련한 논의를 할 때는 아무래도 기술적으로도 장치를 만드는 필요가 있고 그것도 제도적으로 풀어야 되는 것들도 있고 네. 결국은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필요한 교육도 제공을 해야 되는 부분들도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논의에서의 핵심은 엔지니어들끼리 즉 AI 만드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면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기술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미 이 기술은 일상생활과 일터에 쫙 퍼져나가 있고 사람들의 삶 그 자체에 녹아 있기 때문에 그 얘기는 제도적으로 어떤 사회과학적인 측면에서 법 제도적인 측면에서 인문학적인 측면에서 철학적인 측면에서 같이 바라봐야 되고 또 시민단체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어떤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하잖아요. 이분들의 목소리도 들어야 되는데 저는 시민단체 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게 그냥 안 돼요라 하면은 서로 대화가 되질 않으니 기술적인 이해도를 바탕으로 해서 그 기술에 이것 때문에 안 돼요라고 말씀을 해 주셔야 기술의 이런 특성 때문에 그럼 그런 특성을 엔지니어들이 보고 수정을 할 거고 제도를 만드는 분들도 해결되기 전까지 이런 굉장히 그 핀셋 항목에 대해서 정확하게 제도를 만들어서 안전장치를 만들 거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서로 좀 공부를 하고 서로 이해를 하기 위한 여기서 말한 이해는 상대방을 이해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상대방의 분야에 대한 이해가 서로 좀 있어야 평행선을 달리지 않게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뭐 AI 윤리 같은 거 얘기했을 때도 사실은 기술 관점에서 어프로치하면 되게 좁은 영역으로 볼 수밖에 없거든요. 저희가 과거 소프트웨어를 해왔던 그 방식으로밖에 볼 수가 없는데 네. 사실은 의사결정에도 영향을 미치고 AI 자체가 지금 교육에도 지금 들어간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뭐 차별에 대한 부분, 편향성에 대한 부분, 뭐 진짜 윤리적인 어떻게 보면 AI가 제가 많이 비교하는 게 한글하고 많이 비교하잖아요. 대한민국의 어떤 이런 거 얘기할 때 그 AI에 관련된 부분들은 이게 진짜 어떤 일상으로 들어가게 되면 우리의 문화, 예절, 어떤 사고방식을 다 담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더 중요한 아젠다가 아닌가 싶어요. 네. AI 윤리에 네. 대한 부분들은. 그럼 단적으로 볼게요. 자율주행차입니다. 전형적인 트롤리 딜레마입니다. 여기는 5명이 있고 여기는 1명 있어요. 둘 중에 하나를 쳐야 돼요. 경우에 따라서 3가지. 옆으로 가면 운전자가 죽어요. 이거를 엔지니어들이 선택을 하게 할 수 있을 것인가? 혹은 AI 보고 선택을 하게 할 것인가? 이거는 엔지니어 쪽에서 결정할 게 아니라 사회적인 제도나 규칙 같은 걸로 공감대가 만들어져 있어야 거기에 맞춰서 기술을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AI 하시는 분들끼리만 모여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당장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AI 기술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사람마다 뭐 많이 쓰는 어플리케이션들이 좀 다르긴 할 텐데 앱들이 당장 스마트폰 쓰시는 분들 잠금 해제할 때 안면 인식하거나 지문 인식 하시잖아요. 그거 다 인공지능이고 자판 칠 때 오타 교정기 들어가 있으니까 그거 인공지능이고 기자분들, 학생분들 수업 듣거나 인터뷰할 때 하고 나서 글로 답변하는 거 그거 다 인공지능이고 그래서 사실 인공지능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계십니다. 번역 같은 경우도 팝하고나 구글 번역기 많이들 쓰시잖아요. 요즘 디벨 같은 것도 쓰고 다 인공지능 도움 받아가지고 살고 계시죠. 그런 거 말고 저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앱에서 쓰는 것들은 이렇게 말해준 그런 것들이 쓰이고 저희가 길 가다 보면은 쓰레기를 버리지 마세요라고 하면서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로 막 설명해 주잖아요. 그것도 영상 인식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들어가 있고 쉽게 저희가 자동차에서 뭐 자율주행까지는 아니지만 뭔가 차간 간격이나 옆에 차 진입하는 것들 다 보여주는 것들도 AI 기술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은 너무 많죠. 네. 저희 일상생활에. 네, 최근에 해수욕장 가면은 밤에 또 이렇게 무리하게 들어가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무리하게 들어가시고. 거기 나오시라고 하는 게 맞아, 자동으로 맞아. 이제 CCTV 인공지능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오시라고 막 이렇게 알리는 게 예전에는 해양경찰분들이 돌아다녔는데 그거를 인공지능이 또 상당히 많이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성 기반으로 하는 거, 그 다음에 이미지를 기반으로 하는 것들, 영상 기반으로 하는 것들, 뭐 이제는 뭐 촉각 같은 것들도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다 지금 AI 기술이 들어가서 뭐 여러 파생된 그런 서비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특별한 계기가 있었던 건 아니고요. 제가 모 국내 굴지의 S 기업에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일을 하다가요. 학부 졸업을 하고 나서 뭔가 대학원을 가야 되겠다 생각을 했고 그래서 지도 교수님을 될 분을 이제 만났습니다. 조언을 구하기 위해서 만났는데 인공지능이 괜찮다라고 해서 아무 생각 없이 왜냐하면 그 교수님이 인공지능을 하셨어요. 아, 그치. 원래 본인이 하시는 것들은 또 네. 이렇게 유망하다고 말씀을 하시죠. 그 시절에는 인공지능이라는 이름을 안 쓰고요. 머신러닝, 그쵸, 머신러닝이라고 이런 하죠. 기계학습 이런 네. 말씀을 하셨고 들어보니까 재밌을 것 같아서 그때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뭐 제가 무슨 데미스 아사비스처럼 뭐 이런 원대한 꿈을 품고 이렇게 들어온 거 아니고요. 모든 건 우연히 네. 일어나죠. 상당히 우연히 인문학을
입문을 하게 됐는데 또 운칠 복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졸업하고 나서 1년 만에 알파고가 대박 터지고 그 전으로 딥러닝이라고 하는 기술들이 뭐 사람보다 이미지 인식도 잘하게 되고 상당히 놀라운 기술들이 많이 발전을 하게 되죠. 그렇게 하면서 인공지능을 계속 하게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저도 전공은 컴퓨터를 했고 제가 올해 한 18년 정도 이제 재직했던 회사가 H회사.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주 쓰시는 한글 프로그램을 만든 회사에 있었고요. 그때도 약간 인공지능에 뭔가 열풍이 불었다기보다는 그 안에 기능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 사용자가 효과적으로 이제 찾아쓰게 할 것인가를 항상 고민하던 찰나에 그때 이제 음성 인식하고 기계 번역하고 그쪽에 대한 걸 좀 접하게 됐죠. 그리고 그 알렉사, 스피커. 아마존의 알렉사 스피커가 그때 한참 이제 또 엄청 뜨니까 그때 이제 회사 내에서도 이 기술에 대해서 이제 뭐 한컴 오피스에 한글에 적용을 한번 해보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때 제가 아마 회사 안에서는 제일 처음 그 AI 관련된 부서를 만들고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외국에 정중하게 영어로 이메일을 쓸 때. 그때가 제일 유용하고요. 제가 네이티브가 아니다 보니까 사실은 단어 표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정정할 수도 있고 약간 무리할 수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자신이 없으니까 이럴 때 이런 생성 AI 도움 많이 받고요. 다른 거 하나는 그림 그리기. 보고서나 발표 장표에 마땅한 그림이 인터넷에서 찾기 되게 힘든 경우 있습니다. 그럴 때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렇게 많이 쓰고 있어요. 맞아요. 저도 업무적으로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영어는 사실은 늘 익숙하지 않고 친숙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리서치를 해야 될 때, 뭔가 좋은 사례나 아니면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리서치할 때 과거에 비해서 AI 씀으로 인해서 너무 속도가 빨라졌어요. 제가 어떻게까지 예시를 드냐면 한 진짜 일주일 걸릴 거를 2시간이면 끝날 정도의 어떤 성능을 발휘할 수 있다. 그렇게 AI는 쓸모가 있다. 쓰임이 많다라고 저는 얘기를 하죠. 그래서 뭐 영어 PDF 파일 던져가지고 번역하고 그 다음에 요약하고 그 다음에 액센트 있는 그런 키워드들 추출하고 이런데 저는 진짜 많이 써요. 진짜 빨라요. AI로 인해 우리가 안게 될 위험도 있을까요? 네, 많은 분들이 스카이넷, 터미네이터 뭐 이런 걱정들을 하시는데 좀 요원하다고 보고요. 당장 맞닥뜨리는 게 이제 가짜 정보들이 굉장히 많이 범람을 할 수밖에 없어요. 굉장히 글쓰기 쉽고 그림 그리기 좋고 영상 편집하기 좋은 도구라는 뜻은 그걸 가지고 얼마든지 가짜 컨텐츠를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다는 뜻이죠. 가짜 컨텐츠가 범람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접하는 많은 정보들을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한 것부터 괴로워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당장 가장 큰 문제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사람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어쨌든 이 생성 AI를 쓰면 일하는 게 굉장히 편해지긴 한데 그렇게 변해가는 걸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그 자체가 고통이 될 수도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 전혀 다른 부분인데 생성 AI를 써서 열심히 일을 하면 생산성이 굉장히 좋아지고 훨씬 더 많은 일을 하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생산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좋습니다. 근데 개인 입장에서는 업무 몰입도가 계속 높은 상태로 더 많이 유지가 돼야 돼요. 그러면 개인은 더 많은 에너지를 쓰면서 훨씬 더 많은 일을 동일한 시간에 해야 되다 보니까 더 힘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의 문제도 있다, 고려해야 할 때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설명을 워낙 잘해줘가지고 그냥 조금만 첨언을 드리자면, 그러니까 AI가 뭐 위험 고통보다는 영향 범위가 너무 넓어졌다. 그러니까 정치, 경제, 뭐 할 것 없이 심지어 교육 분야에서도 AI에 대한 활용에 대해서 사실은 찬반 논쟁부터 시작해서 우려사항들도 많고 거기에 대한 기대치도 많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 너무 저희 가까운 곳에 이제 점점 다가온다? 오히려 그게 조금 조바심을 내게 만드는 부분들이 있고 도대체 내가 뭘 해야 되지? 이런 고민 자체가 조금 고통스럽지 않을까? 그 외에 뭐 위험적인 거는 진짜 진실과 거짓에 대한 부분들이 경계가 AI로 인해서 너무나 진짜같이 만들어내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우리가 뭐 흔히 알고 있던 여러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거 그게 좀 문제일 것 같아요. AI 기술 사용의 증가로 환경이 파괴되고 있다는데 사실인가요? 최근 생성형 AI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많은 양의 컴퓨팅 인프라, 보통은 GPU입니다. 이런 것들을 쓰고 또 굉장히 많은 양의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시키죠. 그러면서 실제로 학습할 때도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를 사용을 합니다. GPU라고 하는 장비가 최신 버전이 나오면 나올수록 전기를 훨씬 더 많이 쓰고 그러면서 열도 더 많이 나요. 그리고 학습이 끝이 아니라 또 사람들이 이 생성형 AI를 서비스로 사용할 때도 계속해서 GPU를 써서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당연히 전기 많이 쓰고 열
많이 납니다. 열이 많이 난다는 얘기는 데이터 센터에서 이 열을 냉각을 시키기 위해서 기존의 공기로 냉각하는 방식 대신에 액체로 냉각을 하는 훨씬 더 에너지를 많이 쓰는 형태로 냉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냉각을 하기 위해서도 에너지를 더 많이 써야 되고요. 에너지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한다면은 발전을 해야 되는데 이 발전을 하는 과정에서 뭐 원자력 발전 혹은 신재생도 있긴 하지만 전통적인 어떤 화력 발전 같은 거 썼을 때 자연스럽게 탄소 배출이 엄청나게 많이 생기겠죠. 지금 탄소 배출 때문에 어떤 기후 변화 이런 것들과도 당연히 연기가 되는 거고, 그리고 또 일단 냉각수를 사용을 하게 되다 보니까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들 이런 것들까지 복합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쓰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 이런 것들이 환경에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뭐 물 먹는 하마, 전기 먹는 하마 이 두 가지를 AI가 다 하고 있죠. 참 환경 문제랑 연결되면 참 어려운 얘기인 것 같아요. AI 관련해서 AI 자체가 뭔가 환경 관련해서 좀 더 그런 부분들이 줄어들 수 있도록 또 할 수 있는 다양한 또 장치들도 있고 솔루션들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활용하는 데 있어서 발생하는 환경 문제는 현재까지는 진짜 숙제죠. 네, 그런 그렇다고 것 뭐 같아요. 쓰지 말 거냐 그건 아니고, 또 인공지능을 쓰면 데이터 센터 전력을 최적화해서 운영하는 것들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또 인공지능을 통해서 알파포트 2 이번에 저기 노벨 화학상 받은 그런 것처럼 신물질을 발견을 해서 좀 더 친환경적인 물질을 발견하는 도구로도 쓸 수 있는 거고, 약간 병 주고 약 주고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은 병 주고 약 주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네. 것 같아요. 현재까지는. AI 기술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하기에 앞서서 이런 질문에 이제 이런 어떤 활용하는 방법을 다들 들으시잖아요. 근데 문제는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세요. 문제는 아 그래 좋구나, 아 좋아 이런 게 있구나 정도거든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 그렇게 뭐 고상하거나 뭐 그런 게 있지 않아요. 그냥 구글링 해가지고 AI 툴 검색하셔서 아니면 그냥 앱스토어에서 검색하셔서 뭐든 받아서 한번 써보시라. 무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뭐든 받아서, 그리고 지금 뭐 챗GPT도 한참 되긴 했지만 여전히 무료로 쓸 수 네. 있잖아요. 네. 그냥 우리 그냥 웹 그 사이트 그 URL 치고 들어가면 쓸 수 네. 있거든요. 써보셔야 돼요. 네. 그래야 뭘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질문 잘해야 된다는 시대라는 얘기까지 네. 나올 정도로 네. 너무 많은 걸 제공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무조건 손으로 쳐서 뭔가를 쓰세요. 저는 다른 어떤 뭐 부연적인 것들은 이거 시작하면 그 다음에 책도 사서 보시고 네. 콘텐츠도 보시고 다 하십니다. 네. 이거 지금 말하는 거 크게 도움 안 돼요. 네, 제가 이런 질문 들어왔을 때 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연애를 글로 배우면 어떻게 되는가? 100% 차이입니다. 아니, 글 경험이신가? 좋은데 경험이신가요? 그걸 보고 실제로 연애를 하면서 좀 이렇게 뺨도 맞아보고 차여도 보고 하면서 네. 내공이 쌓이는 거잖아요. 똑같습니다. 인공지능도 유튜브, 뭐 책 좋은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요. 실제로 다양한 AI 툴들 다운받거나 인터넷 접속해서 사용을 해보시면 감이 잡혀요. 경험을 해야 내 것이 됩니다. 아, 그리고 저건 있는 것 같아요. AI가 뭘 잘하는지는 이해를 하셔야 활용을 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AI가 초안 같은 거, 요약 같은 거 잘하고 컨텐츠 같은 거 리서치 잘하고 잘하는 것들이 뭔지는 좀 사전에 좀 파악을 하시고 네. 이제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잘 못하는 것도 또 분명 있잖아요. 네. 그래서 남들이 어떻게 잘 쓰는지를 보고 그게 유튜브 그쵸, 같은 그쵸.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나서 내 거에 좀 적용을 해보고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내가 못 써서 안 되는 걸 수도 있고 원래 안 되는 거를 시킨 걸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안 됐을 때 좀 찾아보고 이렇게 하시는 거를 반복하다 보면 어느새 고수가 되어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될 겁니다. 네, 가령 얘기하셔야죠. 네, 저는 그렇게 봐요. 자, 이게 회사랑 개인이 좀 다릅니다. 개인은 챗GPT 유료 버전 $20, 그 다음에 그 외에 다양한 AI들, 뭐 클로드는 클로드대로 있고, 뭐는 뭐대로 있고, 퍼플렉시티 같은 경우도 또 프로 버전 따로 있고. 근데 퍼플렉시티는 요즘은 이제 통신사에 따라서 무료로 쓰실 수도 있어요. 챗GPT $20 같은 경우는 보면 한 달에 소주 4병만 안 드시면 됩니다. 소주라뇨. 저는 커피로 예를 들어요. 커피로 이게 예를 드세요. 사람마다 이게 선호하는 게 달라서 그렇지. 맞아요. 예, 저는 소주. 야, 저는 그렇게- 커피로 얘기할게요. 저는 소주지만. 그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마음이 편해집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기업에서 도입할 때는 사실 비용 부담에 대한 것들을 상당히 고민하고 있지만 개인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거는 가격 부담이 그렇게 크지 않다. 진짜 한 달에 커피 몇 잔만 그냥 포기해도 쓰실 수 있는 거다라고 저는 네.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실제로 그 일반적으로 개인 비용으로 쓰는 비용을
좀 많이 쓰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훨씬 남는 장사예요. 그러니까 시간당 몇 개로 제한을 해놓은 거잖아요. 그만큼 비싼 건데 정액을 해가지고 제공을 해드리고 있다. 그러니까 그리고 돈 내고 많이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충분히 그 효과를 얻어요. 저는 시간을 정말 극단적으로 전 절약하고 있거든요. AI를 씀으로 해서. 그래서 더 많은 걸 할 수 있죠. 네, 만약에 우리가 시급, 그러니까 일당이 10만 원이라고 칠게요. 혹은 뭐 시급이 만 원이라고 칩니다. 2시간만 아끼면 2만 원이에요. 3시간 아끼면 3만 원 됩니다. 3만 원 안 하거든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거 남는 장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한 달에. 그렇죠. 써야 됩니다. 일반 대중은 AI 기술과 AI 툴을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인공지능이 사람을 뭐 해치거나 하지 않거든요. 예, 물론 새로 보는 서비스, 새로 보는 어떤 아이템에 대한 그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정보가 없는 것에 대한 두려움 같은 것들이 있죠. 불확실성에 대해서. 그런데 결국은 사람들을 본인이 뭔가 잘못하지 않으면 그것도 뭐 개인적으로 이렇게 일일이 올려가면서 이렇게 하지 않는 이상 본인한테 해야 될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먼저 그냥 별거 없으니까 써보는 게 중요하다. 뭐 특별하게 뭐 고장내는 것도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부담 없이 그냥 써보셔도 된다. 그렇다고 뭐 잘못 쓴다고 잘못된 할루시네이션 같은 것들이 나왔다고 해서 본인한테 해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별 부담 없이 써보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여기에 여러 시청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할루시네이션을 설명하고 가시죠. 네, 인공지능이 쓴 글이 굉장히 읽어보면은 문법적으로도 그렇고 내용이 글의 흐름도 자연스러운데 그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경우예요. 뭐 대표적인 게 예전 챗GPT 초창기에 나왔던 세종대왕 맥북 던진 사건. 맥북 프로 네. 던진 사건. 네. 뭐 그런 것들이죠. 네.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 게 좋냐? 사실은 이게 약간 다들 피부로 와닿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 부모님 생각해도 그분들은 매일 보고서를 작성하거나 리포트를 만들어내거나 맨날 어디 해외로 가셔가지고 이렇게 통역을 해야 하거나 이렇지 않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우리한테는 조금 멀어 보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한테는 여전히 가깝지 않은 것 같기는 한데 어떤 식으로 접근하냐? 뭐 저는 진짜 뭐 네이버나 뭐 여러 그 검색 창에서 검색해서 진짜 이렇게 뭐라도 계속 저는 같은 얘기를 드리거든요. 이게 진짜 다들 좋아 하면서 정말 안 쓰세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써보셔야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접근한다라는 보다는 일단 좀 이렇게 호기심을 가지고 저게 도대체 뭐길래 지금 사람들이 전 세계가 이렇게 난릴까? 그거에 대한 것들을 좀 실제 써보시고 좀 이렇게 체감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저 이렇게 접근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뭐냐면 이 AI가 그냥 지인인데 굉장히 모든 걸 다 아는 지인은 아닙니다. 근데 어느 정도 지인한테는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해서 막 너 의견은 어때? 너 의견은 어때? 물어볼 수 있잖아요. 똑같이 그냥 본인이 관심 있는 것, 그 주제를 던져주면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물어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걸 보면서 얘가 팩트를 얘기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그렇게 쓰면서 대화를 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굉장히 자연스럽게 더 많은 대화를 하게 되고 이 AI로부터 더 내가 원하는 양질의 어떤 글 혹은 그림 같은 것들을 뽑아낼 수도 있게 되고 그 과정에서 더 잘 쓰는 법을 배우게 되는 말 그대로 누구한테 적당히 아는 사람한테 뭘 물어본다 라는 느낌으로 시작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뭐 AI를 기반으로 한 툴들이 진짜 많은데 저희가 진짜 맨날 채팅하잖아요. 채팅 기반의 그런 AI들을 좀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제일 아마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할지 모르겠다라고 하면 챗봇 기반의 AI 툴을 뭐 앱이든 아니면 URL을 들어가서 한번 들어가셔서 이런저런 대화를 한번 나눠보세요. 뭐 지식에 대한 걸 물어볼 수도 있고 기분에 대한 걸 얘기 나눌 수도 있고 하다 보면은 생각보다 이런저런 거에 어떤 데에 쓸 수 있다라는 게 머릿속에 아이디어가 생기실 거예요. 그렇게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챗GPT가 됐든 제미나이가 됐든 저희 클로바 X가 됐든 뭐가 됐든 그냥 대화한다. 큰 기대 마시고 네. 그러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적응을 해 있는 어떻게 쓰면 되는지가 감이 오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소프트웨어나 아니면은 되게 뭔가 기계, 뭐 디바이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사실은 친숙하지 않아서 접근이 안 되지만 그냥 우리 늘상 하는 채팅이다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면 훨씬 쉽게 접근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한국이 다른 나라에 비해 AI 확산이 더딘 것 같은데 왜일까요? 초기에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썼던 것 같거든요. 너도 나도 심지어 제 주위에 계신 연세 있으신 어르신들도 막 다양하게 쓰셨는데 모르는 사람이 없었죠. 약간 좀 쓰다가 마세요.
많은 분들이 저희가 과실현이라고 하는 시민단체에서 AI 미래포럼 공동운영도 하고 있지만 설문조사를 해보면 예전엔 좀 썼다가 쓰지 않는다가 20% 가까이 됩니다. 그 얘기는 써봤는데 처음에 쓰면 당연히 잘 안 되거든요. 질문을 너무너무 잘하는 게 중요한데 질문을 해봤어야 잘하죠. 그러면 잘 안 될 때는 그 왜 잘 안 될까 하기 위해서 더 이렇게 시간을 들여서 노력을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적응의 과정이죠. 안 하게 돼요. 안 하게 되다 보니까 그냥 안 쓰게 되는 그런 것들이 좀 영향을 끼치는 게 틀림없이 있는 것 같고 거기에 더해서 AI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내 개인정보가 뭐 어떻게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걱정들도 당연히 있으신 것 같고 또 비용 문제도 제가 앞서서 무슨 소주 뭐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이 소주 한 병이 또 부담일 수도 있어요. 사실은 어떤 분들에게는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확산이 좀 더딘 것도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게 꼭 다른 나라까지 얘기하지 않더라도 그냥 전반적으로 AI 확산이 좀 더딘 건 저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뭔가가 확산되려면 매일 쓸 일이 있어야 돼요. 매일 뭔가를 할 게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니즈가 지금 뭐 그래봐야 학생들도 보면은 방학 때는 쓰는 율이 딱 떨어지거든요. 쓸만한 것들이 그런 앱들이 아직 많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걸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대부분 다 그냥 많이 알고 있는 건 챗GPT 정도잖아요. 많이 안 찾아보는 걸 수도 있어요. 거기에 대한 것들이 뭐 확산이 좀 더딘 게 있을 수 있다. 기업에 대한 것들은 좀 다른 뷰가 있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뭔가 데일리로 쓸만한 것들 그리고 뭔가 이렇게 제대로 써보려면 내 일상 구석구석에 다 연결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내가 뭐 집에서 준비하고 나가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어디를 가고 이런 곳곳에 있는 것들이 다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아직 안 돼 있다 보니까 뜨문뜨문 쓰게 되는 것 같아요. AI는 왜 아직 일상 속으로 들어오지 못한 것일까요? 사실은 아직까지는 비용 같은 것들을 다 고려했을 때 nice to have인 것 같다. 많은 부분에 must 있어서 have가 아닌 거죠. 저는 must have가 됐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에게 있어서 nice to have인 것 같아요. nice to have면 써도 좋고 안 써도 그만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하는 거는 그 사용자한테 탓하기는 좀 어렵고 물론 사용자 노력도 필요하지만 기업들도 만드는 기업들, 제공하는 기업들도 잘 만들어야죠. 그냥 챗GPT 같은 어떤 인터페이스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사용자들이 훨씬 더 많이 쓰고 있는 그냥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그 네이버 앱이 될 수도 있고 카카오톡이 될 수도 있고 유튜브가 될 수도 있죠. 뭐 인스타그램 같은 게 될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AI들을 녹여 넣어서 나도 모르게 쓰게 만드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자판 맞아요. 교정기 이런 거 안 쓸 수가 없잖아요. 근데 빼버리면 오타 엄청 많이 나오게 되니까 뭐 그런 것들 시나리오를 찾는 게 소위 말하는 킬러 애플리케이션이 되겠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뭔가 별도의 앱을 다운로드 받고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가 접하고 있는 플랫폼들이 있거든요. 모바일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자동차 모빌리티도 있고, 그 다음에 생활 가전들도 있고, 이런 데에 이제 좀 쏙쏙들이 들어와야 일반인들도 되게 쉽게 뭔가 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쓰던 버릇하게 될 때까지 만드는 게 핵심인 거죠. 네. 아마 그건 조금 아이디어가 더 필요한 것 네. 같아요. 제공하는 서비스 업체들이 어떤 아이디어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근데 챗GPT 나온 지 아직 2년이 안 됐으니까 그런 킬러 애플리케이션은 나오는데 원래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머지않아서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거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거고요. 네. 국내 기업의 AI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요? 국내 기업의 AI 수준 아무래도 이 AI의 역량으로 치면 미국에 있는 빅테크들이죠. 오픈 AI, 구글, 메타 뭐 이런 기업들, 엔솔로픽 이런 스타트업들도 있고요. 그리고 오픈 AI에서 탈출했거나 구글에서 이렇게 탈출해서 창업을 한 많은 기업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일리아스 주케버, 오픈 AI의 그 AI 헤드면서 샘 알트만 축출의 그 최전방에 섰던 수석과학자였죠. 남아서 슈퍼 인텔리전스라는 기업 만들었고 또 안드레 카파시라고 하는 또 오픈 AI 공동 창업자인데 이 친구도 이제 유레카라고 하는 교육 AI 기업을 만들었고 그래서 굉장히 경쟁력 있는 AI 기업들이 많고요. 미국엔 당연히 뭐 자본이 거기 다 몰리니까 중국에도 상당히 경쟁력 있는 AI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알리바바, 텐센트, 뭐 바이두, 아이플라이텍 같이 영업도 해보셨죠? 아니요, 저는 공동 대표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이플라이텍하고는 네, 한중합작법의 조인트 벤처 사장님이셨고 사장이었습니다. 네, 네. 친하게 지내시고요. 저랑. 네. 자,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국내 기업들의 수준으로
기술로 치자면 어쨌든 이 소위 말하는 파운데이션 모델, 즉 생성형 AI를 완전 자체 기술로 만들 수 있는 기업이 전 세계에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우리나라에는 있긴 해요. 뭐 네이버 그렇고 LG AI 연구원이 그렇고 국내에 있는 뭐 다른 KT라든가 카카오도 좀 진행을 했지만 요즘은 약간 전략을 바꾸고 있는 것 같습니다. 멀티트랙이라고 해서 자체 모델도 쓰고 그리고 외국 뭐 실리콘밸리 AI들도 쓰고 이런 식으로 전략을 취하는 것 같고요. 해외에서 좀 잘하는 데가 이제 프랑스의 미스트랄이라고 하는 기업이 있고 독일에는 알레프 알파라는 기업이 또 있고요. 이 둘이 좀 대표적이고 뭐 이탈리아의 아이지니어스라는 기업도 요새 새로 이탈리아어 거대 언어 모델을 만들었고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데 어쨌든 전 세계적으로 보면 그래도 꽤 경쟁력이 있어서 뭐 탑 20 안에 들어가는 기업들이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이게 본인이 좀 약간 여기에 연관이 돼 있으니까 참 말이 기네요. 네, 결국은 월급 받아야 되고요. 탑티어에 있다. 네. 아,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러니까 글로벌하게 자국의 어떤 기술을 수출할 수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저는 되게 저희 어떤 기업 수준이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나름 대한민국은 기술에 있어서는 상당히 빠르게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자체 그 생태계를 만드는 데 있어서 그래서 밑에 이제 클라우드사부터 실제 AI 스타트업들까지 밸류 체인들은 참 잘 만들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수준은 높다. 네. 그리고 저희가 사실은 뭐 금메달, 동메달도 아니고 은메달, 동메달도 아니고 사실 그 수준이란 것보다 저희가 대한민국이 잘할 수 있는 것들의 경쟁력을 가지고 자국의 어떤 국민을 위해서 또 쓰고 그 다음에 또 해외 어떤 효자 수출 상품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일단 저는 다음 주에도 사우디 출장을 가야 되는데 사우디아라비아랑 함께 사우디아라비아를 위한 언어 모델을 공동 개발을 하는 거예요. 저희가 영향이 없었으면 이게 진행이 될 리가 없죠. 그래서 미국의 AI를 100점 정도라 한다면 85점에서 90점 사이는 계속 유지를 하고 있어요. 상대평가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다입니다. 점수는 좀 악유가 있겠어요. 네. 점수로. 그러니까 비유를 근데 하자면. 어쨌거나 대한민국 인공지능은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그렇습니다. 네. 열심히 잘하고 있다. 생태계 관점에서.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갈게요. 간다고? 잘 가요. 이렇게 헤어지는 것도 담아주세요. 갑자기 있다 없으면 제가 때린 것 같으니까. AI 시대에 어떤 역량을 갖춰야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그거 답이 정해져 있어요. 경쟁력이 될 만한 요소.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 뭐 AI 시대다. 지금 뭐 코딩 얘기도 나오고, 뭐 기술을 배워야 하냐, 뭐 해야 되냐,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오는데, 저는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결국 AI 기술들은 뭐 지금 또 뭐 툴 같은 거 다운로드 받아서 한번 써보시면 알겠지만, 점점 쓰기 편리하게 만들어질 거예요. 그리고 정말 내가 개인 사업자나 이런 게 아니라면 내가 뭔가 코딩을 하거나 뭔가 직접 뭔가를 해야 되는 일들이 없을 정도로 기업에서는 서비스로 제품으로 제공하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본질에 집중하시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 얘기가 뭐냐면은 AI 자체에 대한 기술에 대한 것들을 너무 생각하시면 거기에 매몰되세요. 그 기술의 흐름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내 업과는 크게 상관이 없을 수 있거든요. 뭘 잘하셔야 되냐? AI가 대체할 수 없는 사람이 되셔야 되잖아요. 그 대체할 수 없는 사람이란 건 뭐냐면요. 그 일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에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가 사는 모든 세상이 0101의 디지털로 다 올라가 있지 않아요. AI는 0101로 다 올라가 있는 그런 환경들. 그 외에도 사람이 정말 어떤 사람 간의 관계, 조직과의 관계, 정말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실제 그 업을 제일 깊이 있게 잘 아는 사람이 도구도 잘 쓸 수가 있어요. 모두에게 챗GPT를 제공해요. 하지만 이 챗GPT의 사용법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잘 아시는 분들이 그 잘한다는 게 그 툴에 대한 이해도보다요. 질문을 잘한다는 건 뭐냐면요. 내가 그 질문하는 내용에 대한 것들을 이미 잘 알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 내용을 잘 아시는 분이 질문도 잘 하시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가져가고 싶은 어떤 즐기면서 일하면서 업으로 가져갈 일에 대한 것들을 좀 더 깊이 있게 가져가시라. 그러면 내가 정말 어떤 AI를 써야 내 업이 훨씬 즐거워질지, 내 업이 어떻게 더 탄력을 받고 경쟁력이 있을지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뭐 코딩 뭐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라고 해요. 내 일을 더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일에 대한 전문성은 더 중요한 시대가 될 거예요. 물론 전문직 뭐 회계사, 뭐 변호사 그런 어떤 고소득의 어떤
직업들이 위험하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위험한 것도 뭐가 위험하냐면 그 고소득이 대부분은 지식 기반이에요.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그 지식 기반으로 일을 하는 것들이 위험한 거예요. 왜냐면 지식은 이제는 챗GPT든 이제 뭐 AI한테 물어보면 다 나오거든요. 하지만 변호사 중에서도 어떤 그 승률을 높이거나 아니면 그 각 분야에서 노하우가 있는 분들의 자리는 절대 대체할 수가 없어요. 지식이 뛰어난 것과 지혜가 있는 건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각 개개인에게 그냥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본인이 좋아하는 거를 즐기시면서 깊이 있게 가져가시라. 그리고 그거를 더 즐길 수 있게 AI를 활용하시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실제 그 개발자들 얘기 많이 하거든요. 실제 기업 시장에서 개발자 채용이나 아니면 뭐 주니어 뭐 이런 친구들의 채용이 지금 다 홀딩되어 있어요. 왜냐면 그분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진짜 GPT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뭐 개발 영역이라고 하면 저는 오히려 조금 강하게 말씀드린 게 뭐냐면 뭐 예를 들면 C++ 개발자, 자바 개발자, 그 개발 언어라는 게 있잖아요. 저희 예전에 인공지능 관련해서 AI가 가장 먼저 도입됐던 분야 중에 하나가 번역이에요. 통역 번역. 프랑스어를 러시아어로 바꾸고 코딩 영어로 바꾸고 코딩 언어는 있잖아요. 프로그래밍 언어는 훨씬 쉬워요. 뭐 어떤 거기에 뜻이 없어요. 그냥 생긴 거 그대로 코딩대로 실행이 되는 거거든요. 얼마나 쉽겠어요. 그래서 자바나 C++ 이런 개발을 잘하는 게 지금 필요한 게 아니라 저는 풀스택 개발자가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풀스택 개발자라고 제가 얘기하는 거의 의미는 뭐냐면 어떤 문제가 주어졌을 때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구성을 뭐 어떤 레가시 시스템이 있다. 이전에 가지고 있는 어떤 시스템이 있다. 새로운 걸 뭐 구성을 해야 된다. 어떤 뭐 시스템으로 구성하고 어떤 개발 언어가 필요하고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걸 이해하실 수 있는 분들이 오히려 살아남는다. 그 외쪽에 디테일한 것들 어떤 부분 영역들은 AI한테 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요. 처음에 어떤 저희가 뭔가 직업을 구하거나 전공을 찾거나 할 때는 제너럴리스트가 되라고 그래요.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한 어떤 호기심, 관심 많이 알아야 돼요. 거기서 내가 열심히 하고 싶은 걸 찾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스페셜리스트가 돼야 돼요. 그것만 열심히 계속 깊이 있게 가져가죠. 근데 점점 직급이 올라가거나 시간이 지나가면 다시 제너럴리스트로 가요. 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연결해서 융복합이라고 얘기하고 왜 인문학이 중요하고 저는 그게 알고 있는 것들에 연결해서 의미 있는 다른 인사이트와 밸류를 찾아내는 데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그런 거 하는 거에도 AI의 도움을 받아야 되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호기심을 많이 가져라. 주변의 모든 상황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라. 그 다음에 이제 AI가 많이 활용될수록 소통 능력하고 협업 능력은 훨씬 중요해질 것이다. 그래서 하드 스킬보다는 소프트 스킬 쪽에 좀 집중을 하시라는 얘기 하나. 그 다음에 하드 스킬은 어떻게 보면 당연히 잘 하셔야 돼요. 전문성을 가져가는 건 당연히 잘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드 스킬은 내 하고 싶은 일, 즐기고 싶은 일을 깊이 있게 가져가는 거. 그 다음에 나머지는 소프트 스킬. 이렇게 챙기시면 사실은 여러분들의 경쟁력이 저는 상당히 있다라고 봅니다. AI 기술이 인간을 더 인간답게 만들기 위해선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이 질문을 딱 듣자마자 지금 방금 제가 무슨 이미지가 하나 생각났냐면 AI 로봇들은 뭔가 예술을 하고 창작을 하고 시를 쓰고 풍경을 즐기고 모든 인간들은 핸드폰에 코 박고 있는 그림이 지금 방금 생각났어요. 되게 유명한 어떤 풍자인데 지금 AI 기술은 저도 이제 기업에 몸담고 있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너무 기술 얘기만 오랜 기간 해왔어요. 오랜 기간 해왔고 그 기간이 지나고 나서 지금 뭐 베스트 프랙티스? 좋은 사례들도 나오고는 있지만 이제 좀 더 이제 어떻게 우리 생활을 윤택하게 하고 어떻게 난제를 풀어내고 이런 것들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기술 얘기를 너무 오랫동안 해왔다. 그래서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기 위한 노력이라고 생각하면 전 이런 것 같아요. 결국은 우리가 AI를 잘 쓰거나 하는 데는 제가 이 질문을 받을 때 많이 하는 답이기도 한데 비슷한 듯 조금 뭐 다른 듯 하기는 한데 무슨 질문을 많이 받냐면 AI 경쟁력을 어디서 가져가야 되냐, 기술에 있냐라는 얘기를 많이 물어보시는데 저는 이제 기술은 상당히 충분히 높게 좋아요. 대부분의 기술은 다 좋아요. 그러면 그 다음은 뭐냐? 잘 쓰게 만드는 거잖아요. 사용성. 그래서 앞으로 AI의 어떤 차별성이나 경쟁력은 저는 그
공감하는 거. 진짜 그 페인 포인트와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부분. 그 다음에 UI, UX, 유저 인터페이스랑 그 다음에 익스피리언스죠. 그거를 잘하는 회사들이 아마 AI 서비스 제품에서 경쟁력을 가져갈 것이다. 그게 아마 애플이 그랬던 것처럼 저희가 과거 소프트웨어를 쓸 때도 편리한 것들, 쉽게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쓸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썼거든요. AI도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기술의 경쟁력보다는 기술의 경쟁력은 지금 진짜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차별성은 UI, UX. 그래서 인간을 인간답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라기보다는 좀 더 저희가 그래서 뭐 아까 얘기할 때 얘기했지만 AI 전문가만 있어서 되는 문제 아니고 엔지니어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이슈의 중심에 있는 분들, 많은 분들이 함께 그런 서비스나 제품을 만들어 가야 돼요. 그게 아마 인간답게 만들기 위한 어떤 노력의 시작이 되지 않을까. 뭐 상당히 뭐 공자님 말씀인데요. 이게 팩트인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네.